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자의 영혼을 울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충분히 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주에 한 번씩 하니까 감질 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여쭤볼 게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좀 빨리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고, 이어서 비상경제 민생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했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재정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어떤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그게 이제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다. 그럼 세모? 세모는 아니고 약간 X하고 세모 사이. 아, 그래요? X하고 세모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말씀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물가는 이제 서민의 치명적이다. 그렇죠. 물가 올라가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확대 재정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확장 재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에 두툼하게 두툼하다는 표현 좋아하시더라고요. 두툼하게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데 딴 데서 돈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예. 탄핵 운운을 하고 있다. 해볼 때만 해봐라.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정치 과잉 얘기. 예,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그 사이 정도. 저희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그때 이제 경제 원론하고 이제 거시경제학 중국 거시 이런 거 들으면서 상당히 굉장히 뭐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또 세상은 또 그렇게 또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이 뭔가 이게 대통령의 언어니까 뭔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고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나온 내용과 실질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약간 긴축재정 하지 않는다 하고 예산의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그 대통령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힘껏 지원하겠다 그러면 예산 깎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하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떤가 조금 요거를 전제하고 좀 알아보면 좋은데, 저는 요거를 이제 패닉 없는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 위기는 위기인데 패닉이 없다. 보통 이제 경제 위기는 시장이 막 패닉을 해요. IMF 생각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확 뛰거나 주가가 확 떨어지거나 금리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이 패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팔아 제끼고 막 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런 거 없이 잔잔하지만은 지금 경제 위기로 서서히 지금 진입하고 있다. 쉽게 하면 난리 치어야 되는데 난리는 안 치고 있지만 위기는 위기 맞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전제로 두고서 일단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출이 긴축이긴 하다. 그렇죠. 지출이. 그렇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5% 전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정부 지출할 때는 자연증분 우리가 물가가 한 3, 4% 올랐으니까 3, 4% 그냥 올라야 그냥 중립인 거거든요. 거기다 인구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에 얼마큼 개입할 것인가. 그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 진보적인 정부는 조금 더 가고 약간 보수적인 경우는 조금 더 낮게 가고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 그 지출 증가율이 2.8%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지출은 긴축이 맞아요. 물가를 고려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 증가율의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 왜냐하면 물가가 3, 4% 되니까 그 물가 고려하면 사실 실질은 떨어진 거죠. 오히려 그렇죠.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출은 긴축이 맞다. 그렇죠. 근데 이거와 동시에 뭐가 진행되냐면은 세금을 우리가 덜 걷어요. 이걸 표현을 하든 뭐 감사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이거를 조세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든 세금을 덜 걷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정의 스탠스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출 증가에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지를 보거든요. 수지. 그래서 우리가 관리 재정 수지로 보면은 그게 한 정부 발표로는 -3.9%.
저는 4%라고 우기죠. 3.9% 여기 어렵잖아요. 4%. 0.1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0.1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3.9 그러면은 한번 보고 와야 되거든요. 예, 어감이 다르지. 3과 4의 차이인데. 3과 4.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3.9라고 하는데 네. 어차피 다 추정치기 때문에 사실은 3.9나 4나 다 그게 이제 별 차이는 없어요. 홈쇼핑의 원리 29,9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꼼꼼하니까 3.9로 만드는 거죠. 여하튼 적자 재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내년 예산은 확장 재정이다. 오히려? 지금 지출이 줄긴 하지만은 네. 세수도 줄기 때문에 세금도 덜 걷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확장 재정이다. 어허. 확장 재정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틀리다. 예. 틀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재정학자가 이제 볼 때는 정부가 직접 쓰는 재정 지출도 보지만은 정부가 거둘 세금을 안 걷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세금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합쳐가지고 지출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4% 선상의 확장 재정이다. 이게 예. 마이너스 4%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정부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통은 관리 재정 수준을 마이너스 2% 선상에서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잖아요. 2배네. 그러니까 확장 재정이죠. 오호. 확장 재정이죠. 그래서 그럼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확장 재정을 하는데 왜 성장이 안 되느냐. 그렇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얼마큼 하고 조세 지출을 얼마큼 하는지를 요 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재정 지출은 타겟할 수가 있어요. 타겟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부자들한테 돈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지출에 항목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정부 지출은 이전 지출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득을 이제 이전해 주면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조세 지출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 낼 사람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 한 50%는 적자 법인이에요. 그렇죠. 세금 내고 싶어도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 게 있어야 내지. 그러니까 이제 번 거는 있는데 비용을 다 빼고 나면은 적자고. 이익이 안다니까. 예, 영업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하튼 적자 법인인데 일단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은 세금 낼 사람 있는 대상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고소득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을 형편이 도와주는 되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가난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이제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툼한 게 다른 데로 가는 거네. 두툼한 거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툼한 거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R&D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예. R&D를 깎았잖아요. 그럼 요 R&D 재정 지원은 주로 어디에 가냐면은 중소기업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가고 연구소에도 가지만은 중소기업의 이제 상당 부분은 R&D로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 과제를 받아가지고 인력도 유지를 하고 R&D도 하거든요. 발주를 줬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삭감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세액공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세 지출로 지원을 하면은 대기업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대기업 R&D. 사실 대기업은 R&D 알아서 잘 해요. 그렇죠. 예, 잘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R&D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거꾸로네 이것도. 이거 뜯어 보면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R&D 요 조세 지출 요 규모가 지난 이제 그 예결위에서 나온 거를 들어보니까 연간 한 20조씩 5년 동안 하면 한 1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수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것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확대 재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거다. 뭔가 좀 그 대통령이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 예산하고는 내용이 반대다. 두툼하게 지원하는 것도 서민이 아니라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기준 중위 소득을 좀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한 3% 4% 가기도 진짜 기재부 그 복지 예산 과정하고 진짜 실갱이를 진짜 엄청 해대야 되는데 기재부는 안 올리려고 하죠.
아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돈 없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죠. 예. 복지 근데,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출에. 그 우리 그 사회복지제도의 척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쓰면은 다른 제도도 다 혜택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뭐 하여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제가 거기 위원이어가지고 중간에 중재 경제학자니까 자리에 앉아봐. 나가지 말고. 의장님 같으세요? 네. 그건 아닌데 이제 하여간 협상을 하는 거니까. 좀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리기 어려웠죠. 그나마 1% 올리자는 것도 우리가 3, 4% 하자 뭐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6% 올린 거예요.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그동안 진도를 보면은 그건 잘한 거네. 그건 이제 잘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잘한 걸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두툼하게 했다. 그걸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계속 두툼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전반적인 구조는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산을 좀 뜯어 보니까 원래 이제 요게 이제 현금성 지원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또 그 다른 부분에서 또 돈을 좀 빨아갖고 와요. 돈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맞는데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예컨대 투표 안 하는 애들, 노숙자 이런 거 좀 뺍니까? 노숙자 엄청 삭감됐습니다. 이야, 얼마 안 되는 삭감됐어요. 표 안 된다? 표 안 되니까. 청소년 무지막지하게 삭감됐습니다. 청소년, 유권자가 아니지. 고3이면 하는데 청소년 안 하니까. 대신 청년은 많이 들었어요. 청년을 하고, 약간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여하튼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긴축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은 조금 어폐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는 걸 재정을 통해서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와 싸울 때는 물가와 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좀 희생을 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기본 아닌가요? 금리를 이제 올려가는 거죠. 금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올려가는 건데 재정도 그냥 확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확대를 하면은 총량을 막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가와 싸우는 와중에서 그 효과가 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총재 이창훈 총재의 이제 말씀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취임할 때도 소위 말해 이제 팔러스 믹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정책 혼합이 중요하다. 원래는 재정 정책은 재정 정책대로, 통화 정책은 통화 정책대로 이제 각각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화를 조금 이뤄서 잘 혼합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이제 팔러스 믹스 한다고 작년에 요 이창용 총재하고 그 추경호 장관하고 엄청 자주 만났어요. 많이 만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러스 믹스 한다고. 일종의 사별관 회의가 계속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원래 서별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청와대 서별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호텔에서 했겠죠. 모처 회동이.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싸우기 위해서는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면서 이제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은 다 디레버리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갚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고 요번에 이제 그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제 야당 의원 질의에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재정의 뭐 양은 뭐 늘리지 못하지만은 재정 지출 취약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게 팔러스 믹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투박한 정책이에요. 투박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굴 타겟할 수가 없어요. 전방위적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다.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 영향을 세게 받을 부분도 있고 약하게 받을 부분도 있는 건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전 부분이 막 이제 완전히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간 이 상처에 고름 짜내는 것처럼 막 고통스럽거든요. 비유가 좀 그렇다. 아무튼 하여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이게 좀
그래도 조금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좀 고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겁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금리 오르면 돈 있는 사람 좋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 웅덩이에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자리부터 마르듯이. 그 비유는 좋았어요. 예, 마르듯이. 그 비유는 괜찮았어요. 이게 중산층 서민, 그다음에 금융 취약계층, 그렇지. 다중채무자들, 그렇지. 이런 데부터 이제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뭐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를 타겟해가지고 재정정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거죠. 그렇게 예, 가야 되는 거. 타겟해 스마트하게 왜냐면 재정정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학교 1, 2학년 수준 아닌가요? 대학교 1, 2학년 때가 이렇게까지 가르치지는 않는데.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요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것처럼 총량은 못 늘린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재정 지원을 타겟해서 지원한다. 예컨대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다른 나라들은 재정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랬죠. 우리는 뭘 했냐면 대출해 줬어요. 맞아. 대출해 줬어요. 맞아. 우리 여기서도 엄청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되게 좀 짰어요. 돈 빌려줄 테니까 이거 그러니까. 갖고 살아라. 근데 지금 회복이 대출 받았음에도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재정 지원 받았으면 그냥 치고 넘어갔을 건데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또 자영업자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매출은 회복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재정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때 안 떠안았으니까 지금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물가가 오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조절을 해서 일단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잡으러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아까 이제 그 웅덩이의 가장자리부터 말라가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재정을 갖고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못 나서니까 네. 안 나서니까 통화 정책도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아하, 못 올린다. 못 올려요. 그 문제가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가 쩍쩍 갈라져 버릴까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고금리를 우리가 인내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끝나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다시 시작이야. 상자 학과가 괴로울 거라고 이미 얘기했잖아. 그럼. 이번 달부터 다시 인플레이션 시작. 그래서 물가가 다시 뛰기 시작해요. 네. 거기에다가 주택, 아파트 가격도 뛰고 오히려 이제 그 정부는 대출을 좀 규제를 완화를 해줬거든요. 네네. 뭐 그렇게 되니까 특히 최근에 뭐 이제 김포 편입 문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이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인내했던 건데 지금 재정 정책이 좀 어정쩡해지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물가 상승 국면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뭔가 지금 잘못 짚고 있다. 지금 뭐 저는 뭐 대통령이 뭐 이런 것까지 알까는 싶은데 법률 전문가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 더 심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면 더 문제다. 근데 이제 이제 경제친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1년 반 봐오니까 능력이 없는 게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혹시 시간 돼서 얘기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추경호 부총리 출마 뭐 최종목 경제수석이 그 옮겨 저번에 예측하셨잖아. 아니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지금 다시 뛰니까 잡아야 되니까 이제 빵국장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빵국장 우유과장 이런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기재부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 동향이 어떻답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제가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대변인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이냐 이것밖에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품목 단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디어냐면은 이게 우리 1980년대 초반에 재정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사라져요. 초반에. 그 김재익 수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의 그 유명한 그 공헌이라고 봐요. 네가 경제대통령. 소위 말하는 제로 베이스드 버지팅. 0점에서 다 평가해 가지고 한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거 흉내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 흉내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원래 한 20-30% 됐는데
맞아. 그게 한 4~5%로 내려오거든요. 맞아, 뚝 떨어졌어요. 예, 맞아, 근데 맞아. 그때 이제 지금 이제 한다는 것처럼 잡으러 다녔어요. 아,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예, 잡으러 다녔어요. 협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단일 가격 같은 거 어, 만들고 일단 일종의 카르텔을 인정하면서 대신 많이 올리지 마 해가지고 올리면 예, 잡으러 다녔죠. 뭐 이렇게 예컨대 이제 그거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우리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이 굉장히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지. 짜장, 간짜장, 쟁반짜장, 삼선짜장, 유리짜장, 삼선짜장 맞아.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를 그게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삼선짜장 좋아하는데 여하튼 짜장은 그 물가 관리 품목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서민이 많은 음식은 올리면 그냥 가만 안 둬 이렇게. 그거는 하는 가만 거죠. 안 두는데 그러면 음. 중국집 차원에서 그거를 묶여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품목들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종류가 그렇게 많아진 종류가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오. 예컨대 무슨 라면을 잡는다 그러면은 라면 이제 그 주요 품목은 하나 동결이나 내리죠. 그렇지. 그럼 다른 거 올리는 거죠. 유사 상품이지. 아, 그럼요. 그게 시장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고. 근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추경호 부총리가 뭐 서민에 뭐 직결되는 거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로 제가 요거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요게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관료 출신이에요. 금융관료라고 하는 거는 금융산업은 진짜 촘촘한 규제 산업이에요. 금리 그렇지. 올려, 금리 내려. 아, 이게 가능한 거, 창구 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규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 그럼요. 이게 지금 쌍팔년도 진짜 쌍팔년도도 아니고 쌍팔년도 전 얘기인데 예. 전에 하던 건데 예. 지금은 이런 게 안 되죠. 지금 시장 사이즈도 커졌고 민간도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부당한 시장 개입으로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주도 좀 지금 뭐 벌써 그 식당에 7,000원 받고 파는 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0병만 마셔도 7만 원이잖아. 안주값보다 더 비싸겠어 그러다가. 그러게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그래요? 애국자들입니다. 넘어갈게요. 예, 지금 오늘 예. 여쭤볼 게 많아.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공매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전격적인 금지 결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진행자님 혹시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저는 입구 컷 아닐까요? 건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저희 때는 이제 벤치라 그랬는데 벤치 만든다 그랬는데. 입구에서 컷하겠다고. 예. 여보세요.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딱 봐서 못 들어오십니다. 증 까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거나 아니면 파티 이런 데 가면은 딱 근처에 가면은 이제 이제 붐박스 이제 이 앰프로 쿵짝쿵짝 되는 거. 그럼요. 베이스 소리 나죠. 나지. 쿵짝 맞아. 가슴이 막 뛰죠. 신나지. 네. 지금 이제 그런 거다. 지금 총선 앞에 자주 다니신 것 같아. 저희는 벤치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쿵쿵쿵 이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이제 맞아요. 신나는 분위기를 지금 사실은 총선 앞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총선용이라고 보시는구나.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기간도 이제 뭐 6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딱 총선 지나고 나서. 예, 지금 그런 이제 그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킥 드럼 베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쇼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공매도 금지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장이 열렸는데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한 5%, 코스닥은 한 7%까지 늘었는데 신나죠. 저도 거기 껴가지고 100만 원 그 주식 사가지고 한 10만 원 벌었습니다. 예. 하루에? 하루는 아니고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수익률이 10%? 10% 예 100만 원 아니 한 돈이 한 2, 3억 있었으면 넣었으면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예. 방송 끝나고 아침 먹고 가야겠다. 하여튼 신나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증권사가 난리였을 때 불난 호떡집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예고 없이 주말 동안에 이제 갑자기 공매도 이제 전격적으로 했죠. 전격적으로 임시 금융위 열어갖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들이 이제 그 쇼스 쳐놓은 게 있을 거예요. 공매도를 쳐놓은 게 빌려가지고 팔아놨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주가가 막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미리 팔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그 차익만큼 먹는 거거든요. 거꾸로잖아, 거꾸로. 예, 그렇게 먹는 건데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면은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해가. 그렇지. 공매다 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은 무한대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은.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일단 빌렸잖아요. 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갚으려고 하면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사서 갚아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면 손해가 커지니까 월요일에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식 그 증권회사 임원들 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오른 거의 상당 부분은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하면서 생긴 수요 때문에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유식한 용어로 숏 커버링이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 보니까 사서 갚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매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땜질이죠. 땜질이. 땜빵. 그렇지. 전 땜빵까지는 안 했는데 딱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주가가 뭐 5, 7% 이렇게 올랐는데 1% 정도는 이제 미국이 주식이 좋아가지고 오른 거가 있고 그리고 요게 요 쇼 커버링이 한 뭐 3, 4% 정도 되고 한 나머지 1, 2% 정도가 요 공매도 때문에 추가로 이제 유입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일단 내가 갚아야 될 건 사서 갚았으니까 월요일 정도 오후가 되면은 거의 물량이 다 해소가 돼가지고 어저께는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왜냐면 이제 그 수요가 빠지니까. 아하. 예. 그러면 하루 이틀 말고 조금 전에 했는데 이게 총선형이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총선 직전 내년 2, 3월쯤에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럼 장기 전망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촌철님들도 용어를 조금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롱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숏 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롱과 숏은 저도 알아요. 롱은 이제 사는 거. 그런 거요? 예. 네. 숏은 이제 파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롱 포지션을 하면은 사니까 예컨대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내가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오르면은 무한대로 내가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면 이게 휴지가 되면 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10,000원만큼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는 아래로 막혀 있어요. 그렇죠. 이익은 무한대로 뚫려 있어요. 그렇지. 이론상 보면은. 예. 그 롱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 쇼트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 우리가 10,000원짜리가 싸지면 내가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그러면 이익은 맥시멈 10,000원만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내가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 무한대로 손해는 무한대로 뚫려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쇼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사실은 지금 나중에 조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기관과 똑같이 해달라 이제 이렇게 지금 요구 사항이거든요. 비대칭성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위험한 투자인 거예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 그러니까 기관은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도 잘 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허용을 하냐면은 자기 돈 가지고 주식 사고 팔면은 사실은 요런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식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돈을 빌려 가지고 주식을 사요. 그냥 심플하게 네 돈 갖고만 하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서. 자,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업에 모든 투자의 수익률은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많이 빌릴 수 있으면은 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여하튼 하여간 그 롱은 우리가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소식이 있을 때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리는 힘도 있어야지 요게 균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격 발견 기능이라 그래요. 용어 되게 어려워요. 가격 발견 기능을 하는 제값을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은 팔 때 빌려서 팔아라.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공이 들어가니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데 차입 매도하는 거야. 그렇죠. 빌려가 차입 매도하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여하튼 그 힘은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려서 팔면 이제 미수거래라고 하는 건데 미수거래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네. 이제 공매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위에서 아래는 내리는 힘을 일단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올라가는 힘이 지금 작동하는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힘이 지금 활성화돼 있다.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돼 있다. 이제 그게 팩트니까 뭐 하루 일일 뭐 이틀 뭐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예. 여하튼 그런 힘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이제 주가를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만들어졌다. 이제 이게 단기적인 이제 효과들이고 다만 우리 주식 시장을 자본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약간 우리가 뭐 규모가 좀 작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는다.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이제 이게 제한이 되면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한테 투자를 잘 안 해요. 아까 우리가 그 우리 증권 시장 특히 외국계 증권 시장 그 간부들 얘기도 조금 해드렸는데 네. 상당히 실망한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반응이 어떻대요? 너무 놀랐다는 거죠. 뭐 이분이 뭐 처음도 아니라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너무 예컨대 뭐 주가가 매번 이제 매일매일 하락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붕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주권적인 조치로서 이제 뭐 이해를 해줬는데 그거는 막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 원래 2,300 하던 게 2,400 갔다가 2,200 갔다가 여기 좀 낮긴 한데 폭락하는 시점은 아닌데 왜 갑자기 뛰어들었냐. 불법 공매도 적발했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적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것만 뽑아서 처벌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건 조사할 거면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왜 벼랑간에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제 근거가 뭐냐. 연구가 있는 거냐. 무슨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국계 IB들이 투자은행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럼 그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중단하지 않았으면은 안 되는 그런 조치냐 그런 상황이냐. 이제 보면은 약간 그런 거는 아니지 않고 그런 거는 아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컨대 블룸버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5일에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에 불만을 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걸 달리기 위한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 공매도 이제 요 금지 조치는 실수다. 아마 한국이 이 메이저 시장에 못 들어가는 이런 이유 같기도 하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의견을 좀 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그 큰 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시에 별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아까 말한 이 원래 이제 이런 파티나 가면은 이제 DJ가 드랍 더 비트 하면서 막 이 노래 틀거든요. 많이 가보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아무튼 제 외모상 뭐 거의 뭐 쫓겨났지. 안 들어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신나긴 한데 이게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하고 지금 엿바꿔 먹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일단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가 됐다. 우리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 그 금융 당국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 외인들 사이에 차별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리고 공매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선진국 우리가 주가지수 뭐 MSCI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쭉 가져왔어요. 일관된 입장을. 근데 갑자기 바꿨다. 갑자기 어느 날 와서 근거 없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지금 정지시켜야 될 것 같아.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들도 기존 입장과 180도 바꾼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도 한번 소개했는데 원래 이 동물병원에 가면 이제 부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그렇게 부가세 MB 때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애견 애묘 하시는 분들이 이거라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기억난다. 예. 네, 그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예, 근데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절대 안 된다. 기재부에서. 예. 근데 올해 10월 달부터 갑자기 됩니다. 네. 갑자기 됩니다. 갑자기. 이제 누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는가? 예. 그러니까 갑자기 됩니다. 예. 아까 기준 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절대 3% 이상 안 된다 절대 그랬는데 갑자기 6%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 자체가 다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바꾼 게 아니라 외부의 힘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공무원들. 예. 그리고 공매도도 계속 안 된다. 이거 공매도 필요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필요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종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4종류의 공무원이 있다. 뭐 이렇게 많아? 공무원 4종류. 어떻게? 예. 감사받는 공무원. 짠하다. 감사받는 공무원. 짠하다. 네, 그리고. 예. 검찰에 수사받는 공무원. 무섭다. 예. 그리고 재판받는 공무원. 처량하다. 무능한 공무원. 답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감사받지 않으면 수사받지 않으면은 재판받는 공무원들 빼고 다 무기력해져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강한 그 공무원 자기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오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다 무기력해지고 있다. 그냥 시달리다 보니까 네 시키는 대로 할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버짓 사이클, 예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6월달 말에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는데 멀쩡하던 예산 과정 다 내버려 두고 야 30%씩 다 삭감해 와. 그럼 3일 만에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 이것도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뭐 야당이 이제 추궁을 하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답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힘에서 많이 푸시한 걸로 뭐 사실 인정하는 이런 발언을 어제 하기도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왜 해외에서 정부를 바라볼 때 지금 아무 근거 없이 미래를 못 보고 불안정한 요소를 지금 정부가 가중하고 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롱숏 전략이라는 걸 써요. 롱도 하고 숏도 동시에 한다. 그럼 뭐예요 또 그건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10주 사고 싶다.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몰빵을 하면은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지.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팔기 싫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뭘까? 이제 그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사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5주 팔잖아요. 팔자. 그렇지. 조금만 갖고 있자. 근데 기관 투자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하고 관계가 높은 주식 예컨대 하이닉스 반도체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제일 높아. 그럼 거기다 숏을 쳐요. 동매도를 쳐요. 그럼 떨어져도 그 공매도 돈을 버니까 위험은 상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 모두에 투자를 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양다리 투자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규모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제 위험을 해지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공매도가 그런 데 쓰여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려는 요인도 있는 거지만은 그런 용도가 투자의 어떤 전략상 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공매도가 없으면은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전략이 이게 굉장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대규모 투자라고 해서 거의 어려워진다. 금지 기간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 정보 내가 했다가 또 금지되면 어떻게 해? 이것들이 이분들은 자, 표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분들 한국 공무원 이분들은 마음에 따라 바꿀 수도 있어.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내년 2, 3월쯤에 증시라고 하는 게 불안정성은 되게 커 있고 그러니까 뭐 뜨거운 화랑장이 어떤 펼쳐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요. 그거는 전반적인 주가는 지금 오르기는 힘들고 제가 이제 변동성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변동성. 왜냐면은 지금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만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막 이제 주가를 막 끌어올릴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을 막 빌려가지고 이제 주식을 살 건데. 그랬다가 이제 난리 나고. 왜냐면은 야 그거 뭐 10% 올랐대, 20% 올랐대. 그러면 그 다음날 엄청 불안해지잖아요.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깡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위에 올라가면은 이거 아니네. 우리가 그렇지. 자각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지. 그럼 버블이 딱 터지면서 그렇지. 롤러코스터처럼 이게 다시 직하강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공매도가 있으면은 이거 올라가는 거를 조금 막아줘요. 그래서 많이 손해 볼 거를 위에서 막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못 오르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답답하죠. 나는 공매도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예, 답답하죠. 내가 돈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제가 야 그거 가짜야.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야 그거 터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짜증 엄청 나죠 사실은. 근데 이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내려가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논문들은 보통은 내려가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지 공매도 자체가 가격을 내리는 그런 힘은 크지가 않다. 이런 게 대부분 연구들이 많고 다만 이제 지금 이게 뭐 이론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투자자들이 지금 이 뭐라고 할까 이 의심들은 게 있잖아요. 아니 국회 청구까지 지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왕 공매도 금지시켰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를 좀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여러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맞춰주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려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냐 그 기간 동안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다들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럼 뭐냐 개선 방안이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외인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조건을 좀 맞춰줘라. 그러니까 조건이 좀 달라요. 조건이 좀 다른데 그 맞춰달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전선화해달라. 추격하면 이제 그거예요. 전선화. 지금은 전선이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익 매도니까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 기관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도하고 차입해요. 예, 매도하고 차입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매도를 하면은 즉각 주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틀 있다가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팔게. 네. 팔아. 그리고 이틀 동안 내가 빌려가지고 산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예요, 이게요. 그게? 네, 무차익 공매도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불법으로 지금 해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불법으로 해놨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미국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장외에서 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선이 지금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선화해라? 예, 그래서 얘가 지금 파는데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파는 건지 없는 상태에서 파는 건지 지금 확인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선화해달라는 게 이게 요구 사항이에요. 이른바 그럼 좀 정보의 비대칭성도 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못 빌린 애는 못 팔게. 그렇지. 예,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이게 허용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기관들은 이게 왜 안 돼?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기관끼리 거래하니까 서로 말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기관은 이게 무차익 공매도를 막는 이유는 너 없는데 팔았는데 혹시 너 그거 못 구해오면 어떡하니? 이제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 상대방 손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막아놓은 건데 기관들끼리는 사실 그런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린 불법으로 해놨으니까 그걸 전선을 해달라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땐 등기를 치잖아요. 그렇지. 그 등기소에서 등기 치잖아요. 그렇죠. 다 열러먹고 거기도. 전월세도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가요? 전월세 빌리는 거잖아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얼마큼 되는지 월세가 얼마큼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왜 모를까요? 이게 전산통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딱 하면 금방 될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예컨대 우리가 전세 파악하는 경우는 이제 확정일자 받은 게 몇 개냐. 그렇지. 아니면 월세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지금 월세 소득공제를 주거든요. 그렇죠. 월세 세금 혜택 주니까 신고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부분 전산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듣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어려운 거죠.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거래소하고 이제 예탁 결제원하고 좀 뭔가 전산화하는 게 지난 14개월 동안 한다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거다. 어렵다.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투자자 개인 투자자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하고 이제 그라운드를 평평하게 맞춰달라. 저는 이제 그건 좋은 제안이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개미 투자자를 위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숏을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요 그라운드를 맞춰주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이제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사실은 정말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하는 거냐. 요거는 조금 논의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들하는 말씀이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쭤볼 게 많은데 짧게 선거용 얘기 나왔으니까 김포는 선거용으로 좀 효과가 속칭 약발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 설명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금방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논박하는 이제 이런 주요 근거는 뭐 김포가 경기도에 이제 뭐 김포시로 있을 때는 자주지원들이 많은데 세금도 많이 거둘 수가 있고 쓸 돈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지금 서울로 와서 자치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역할이 되게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뭐 담배 소비세도 못 걷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예컨대 뭐 지금 김포 예산이 1조 5천억인데 서울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 뭐 9천억 8천억 정도밖에 못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원 배분 얘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뭐 지금 뭐 거기다 5호선을 넣으면은 뭐 이제 김포시가 부담해야 될 게 많지가 않은데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도시 철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담이 좀 늘어나고 다른 구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그 잘 따져 보면은 이제 김포 시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교통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다 뭐 5년 10년 뒤 얘기입니다. 다. 그렇죠. 예. 그건 그렇지. 예, 5년 10. 양평고속도로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 2032년, 2035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뚫리는 게. 예, 뚫리는 게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서울 편입이 돼서 부동산이 좀 뛴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황금이거든요. 바로 즉각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음이 현금화 되려고 하면은 저희 이제 경제학자는 자본화라고 표현하는데 공공재가 다 만들어져서 그리고 아니면 이게 일정 부분 집가로 반영되려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원래 지하철이 뚫린 데다라 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지. 근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보다는 소식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약발이 약하지 않다. 그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다만 전국 지형으로 봤을 때는 요 전략은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 판세를 보면은 약간 불리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반발할 테니까. 지방 반발할 테니까. 예컨대 만약에 제가 민주당의 무슨 전략을 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산에 총공세를 하겠어요. 우리 먼저. 그래요? 네, 우리 먼저. 부산에 이제 불경 메가시티 하겠다. 예. 부산 상륙작전을 하겠어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선거 안 해본, 전국 선거 안 해본 김기현 대표의 이 뭐 약간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긴 하다. 근데 임팩트는 있다. 그리고 이 임팩트는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요 공매도 이런 것처럼 판을 흔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판을 많이 흔들렸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좀 밑자의 본전이죠. 선거 공합만 갖고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김포 이거 얘기 나오면서 조금 흔들렸죠. 그러니까. 공매도 나오면서 이제 흔들리죠. 좀 있으면 뭐 이제 상속세 이런 거 나온다면서요. 상속세 완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론을 다 지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이제 묻어버리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묻어버린다. 예. 무서운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약간 이제 저는 이런 정책들이 그런 어떤 실제적인 오케이. 효과보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오케이. 상속세 완화 얘기가 이제 아직은 예측이니까 예, 혹시라도 만약에 에드벌런이 실제로 올라가면 그때 우리 한번 정밀 분석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딱 5분만 하나만 더 여쭙고 경제팀 개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뭐 추경호 부총리 아까도 잠깐 오지만 뭐 당연히 교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후임으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뭐 거의 기정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약간 갈리더라고요. 보도 이런 거 보면은 혹시 그러니까 초고로는 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그 우리 추경호 부총리는 이제 선거 때문에 그거는 교체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 지금 그 시즌이니까 요거 끝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렇지. 뭐 12월 4일 날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원래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12월 10월 말까지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 있다가 이제 물러나는 거는 예산은 통과되는 거. 예, 왜냐면 중간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중간에 청문할 수도 없잖아요. 예산하다 말고 청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12월까지 가면은 그때 교체 수요가 생긴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관가에서는 이제 최상목 이제 경제수석이 온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하마평이 나면은 기존 정권을 보면은 하마평이 나면은 그 사람이 보통 안 돼요. 안 된다고? 예, 보통은 안 돼요. 왜냐면 깜짝 인사를 보통 다 좋아하기 때문에. YS 때 많이 그랬어요.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소문이 나면은 검정이 이뤄지니까 보통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투서도 놓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예. 공무원들끼리 서로 투서 놓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잘 안 되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던데요? 하마평 나는 사람이 그냥 된다. 그래서 이분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그 우리가 축구하는데 한 전반 한 30분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3대0 된 거예요. 3대0. 그래서 공격수를 이제 공격수 수비수도 갈아야 되는데 요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다 같이 팀으로 똥볼 같이 차던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해결이 되나? 어차피 같은 멤버였는데. 같이 똥볼 찼는데, 미들필더가 공격수로 온다고 해서 무슨 이게 뭐가 달라지겠냐. 그래서 좀 뭐 이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분이 그래도 이분도 경제 관료 중에서 금융관료 출신이에요. 최상목 수석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관 과장 시절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정국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금융정책국에서. 그래서 증권제도과장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뭐 모피아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 거시 관련된 정책들을 좀 오래 했어요. 제가 이제 국가재정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5년짜리 중기 계획 짜는데 거기 이제 총괄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정하는 반이 있는데 제가 그 반에서 이분이랑 같이 작업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요직을 두루 거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시선 집중만 아니었으면 지금 잘 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때 이제 일하다 보면은 뭐 약간 차분하고 실력도 있고 발표를 되게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자질은 좋다. 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공무원들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덮습니다. 그렇지. 제가 하는 역할이 사실 그걸 드러내는 건데 그렇지. 같이 망쳤기 때문에 와서 또 덮는다. 아무튼 근데 간다고 쳐요. 그럼 그 자리는 또 누가 채워요? 지금 뭐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또 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하는 이제 그 김소영 교수 서울대 그분이 이제 올 수 있다는 인수에도 있지 않았었어요? 인수에도 있었습니다. 인수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인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수들이 이제 약간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해요. 본인도 교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면 이제 헛소리 하는 거죠. 왜냐면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팀워크 되거든요. 그렇지. 팀워크 되는데 교수들은 팀워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낙장성 유유.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를 이제 문맥에 안 맞는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교수 쓰는 맛이에요. 예. 왜냐면은 감초. 공무원들끼리 짜가지고 짬짬해가지고 쭉 가는데 중간에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못 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윤수위에서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못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설령 경제수석으로 옮겨도 별로 못할 거다. 예.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연락 안 왔어요? 저한테 연락 안 오죠. 갑자기 옥타브가 내려가네. 이제 뭐 건강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요. 건강이 최고죠. 제 역할은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역할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아름다운 독도님이 2주마다 뵙는 게 너무 길어요라고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영업 기밀인데 온갖 아부와 아양을 다 떨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넘어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